재아벌 4장. 어머니의 편지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점에 관해서는 단 한순간도, 심지어 편지를 읽는 동안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의 머릿속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은 최종적인 결정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결혼은 있을 수 없다. 루진인지 뭔지 아는 놈 뒤져버려라. 정말 뻔한 일이군. 그는 씩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미리부터 자기 결정대로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표독스러운 승리감에 젖었다. 안 돼요, 엄마. 안 돼, 두냐. 다들 나를 속일 수는 없지. 더구나 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나를 빼놓고 일을 결정했다며 사과를 하다니. 여부가 있나? 이제 와서는 파투를 낼 수도 없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두고 봅시다. 어디. 변명은 또 얼마나 걸작인지.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어찌나 일이 많은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속성으로 거의 뭐 철로 위에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이잖아. 안 돼, 두네치카. 내가 나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훤히 보이고 훤히 알겠다. 네가 밤새도록 방을 거니며 무슨 생각을 그리 열심히 했는지, 엄마의 침실에 있는 카잔 성모상 앞에서 무슨 기도를 그리 열심히 했는지 훤히 알아. 골고다를 오르는 건 힘들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받단 말이지.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사람한테 시집 가시겠다. 아부도치아 로바노구나. 재산도 두둑히 있을 테고, 직장도 두 군데나 되고, 우리 신세대의 신념을 공유하고, 또 두네치카가 직접 지적한 대로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말이지. 이 같은 이란 말은 제일 압권이군. 그래, 이 두네치카가 이렇게 뭐뭐 할 것 같은 놈한테 시집 간다는 말씀이야. 압권이야, 정말 압권이다. 그나저나 궁금한 걸, 엄마가 나에게 신세대니 뭐니 하고 쓴 이유는 뭘까? 그냥 이 인물의 성격을 모사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루젠 씨를 잘 봐달라고 나를 구슬리려고는 속셈에 있어서일까? 오, 교활한 사람들. 한 가지 정황만 더 설명해줬더라면 흥미로웠을걸. 즉 그날 밤낮으로 또 요 근래 내도록 저둘이 얼마나 서로 노골적이었을까? 저둘 사이의 말이 전부 솔직하게 오갔던 것일까? 아니면 둘 다 서로서로 한마음 한뜻인 걸 깨달았을 때 새삼스레 큰 소리로 전부 말하는 것도 괜히 헛말할 필요 없었던 것일까?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이다. 편지를 봐도 훤히 알겠다. 엄마 눈에는 그 작자가 약간 퉁명스러워 보였고, 그래서 그 순진한 양반이 두냐에게 자기 생각을 슬쩍 내비쳤겠지. 한편 두냐 쪽에서는 물론 화를 내면서 짜증 섞인 어조로 대답했을 테고, 여부가 있을까? 순진하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알만한 일이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부 결정이 났는데 누군들 성질이 나지 않겠냐고. 엄마는 또 별소리를 다 쓰는군. 두냐를 사랑해 주어라, 로자. 그 애는 자기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 라니. 아들을 위해 딸을 희생하는 데 찬성했으니 엄마도 은근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닐까? 너는 우리의 열망이다. 너는 우리의 전부야. 오, 엄마.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점점 더 격렬하게 끌어올랐고, 지금 루진 씨가 눈앞에 나타났더라면 아마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건 사실이야. 그는 머릿속에서 솟아오르는 상념의 회오리를 쫓아가며 이 생각을 이어갔다.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니. 이건 사실이지. 하지만 루진 씨의 속셈은 너무 뻔하다. 무엇보다도 실무적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라니. 짐도 자기가 떠맡질 않나. 큰 트렁크도 자기의 돈으로 받아주질 않나. 장난이 아닌걸. 참 착하기도 하셔라. 여부가 있겠어? 한데 저들 둘, 약혼녀와 그 어머니는 농부가 모는 거적을 덮어 씌운 집마차를 빌려 탄단 말이지. 괜찮아. 겨우 90베르스타만 가면 되고, 거기서 별탈 없이 3등칸을 타고 갈 거라니. 1000베르스타나 되는 거리를 말이지. 어지간히 합리적이군. 제 분수를 알라는 말이렸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보시오, 루진 씨, 대체 뭐요? 이쪽은 당신 약혼여잔소. 어머니가 여비를 마련하라고 앞으로 받을 연금을 담보로 돈을 꾸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소. 물론 이 경우 당신들은 공이 상거래를 하는 데다가 상호적인 이익과
동등한 지분에 기초한 회사를 차린 셈이니까 비용도 반반씩 부담해야겠지요. 하긴 속담에도 밥은 같이 먹어도 담배는 따로 피운다고 하니까요. 한데 이 경우에도 워낙 실무에 능한 사람이라 저들을 살짝 속였군. 지 운반비가 저들의 교통비보다 싸게 먹히고 여차하면 공짜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저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걸까? 아니면 훤히 보이는데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걸까? 그러고선 만족 대만족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어떻게 아직은 한낱 꽃봉오리에 불과하고 진짜 과일은 앞으로 실컷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지, 이 경우에는 구두쇠 같은 째째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 깃든 심보가 중요하단 말이야. 앞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도 이런 심보로 살겠다는 소리니 일종의 예언이지. 게다가 엄마는 어쩌자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걸까? 뭘 갖고 페트로부르크에 납치겠다는 거야? 달랑 1루블짜리 은하 3잎, 아니면 저 노파 말맞다나 지폐 2장 갖고. 앞으로는 또 페트로부르크에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 거야. 엄마도 어떤 이유로 해서 두냐가 결혼하고 나면 신혼에도 같이 살지는 못할 것임을 진적 알아채지는 않았는가? 저 상냥한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헛말을 해서 자기 뜻을 넌지시 알렸겠지. 비록 엄마는 내가 거절할 거다 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아니 대체 엄마는 누구를 믿고 저러는 걸까? 연금 120루블에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에게 진 빚을 제하고 남을 돈을 믿고 있나? 거기서 또 겨울용 머릿수건을 뜨고 토시에 술을 놓느라 노안을 혹사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머릿수건은 120루블의 연금에 고작 20루블쯤 보탬이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루진 씨의 고결한 마음 씀씀이를 믿고 있다는 말이로군. 그쪽에서 먼저 그러자고 제안할 거다. 제발 하고 통사정을 할 거다 하는 식이지. 자, 그럼 주머니를 벌려보시라. 보다시피 실러 유의 이런 아름다운 영혼들은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을 공작, 깃털로 장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쁜 면이 아닌 좋은 면을 믿으려 하지. 설령 동전의 뒷면은 다르리라는 예감이 들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에게 미리부터 참말을 하는 법은 없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니까 자기를 손으로 열심히 치장해 놓은 사람에게 호되게 당하기 전까지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진실을 거부하지. 한데 루진 씨가 공장에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군. 장담하건대 안 나온 장이 옷깃에 금장 위에 달려있고 정부 없잖아. 상인들 집에 식사하러 갈 때는 꼭 달겠지. 아마 자기 결혼식에도 달고 나올걸. 어쨌거나 빌어먹을 자식이야. 그래 엄마야 어찌겠어. 원래 그런 양반이니까. 그렇다 쳐도 두냐는 대체 뭐야? 친애하는 두네치카양, 설마 내가 당신을 모를까 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이미 당신은 20살이 됐지요. 당신의 성격이라면 나는 이미 잘 파악했지. 엄마는 저기다 두네치카라면 웬만한 일은 거뜬히 참아낼 수 있다 라고 썼지. 이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이런 것쯤은 2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후 2년 반 동안 이런 것 정확히 두네치카라면 웬만한 일은 거뜬히 참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와 그로 인한 온갖 불미스러운 일까지 모조리 참을 수 있었으니 정말로 많은 것을 참을 수 있다는 소리지. 자, 이제는 어머니까지 가세하여 결혼을 통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 남편의 의뢰를 잊고 사는 여자가 아내로서는 제격이다 라는 식의 이론이나 늘어놓는, 더욱이 거의 첫 만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루젠 씨조차 참아낼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했단 말이지. 그래, 설령 그가 사람은 참 합리적인데 잠깐 헛말한 것으로 치더라도 두냐는 정말이지 그 애는 그놈이 어떤 놈인지 훤히 보일 텐데, 그런데도 그놈과 같이 살겠다니. 그 애는 흙밥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팔지 않을 것이고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정신적 자유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루젠 씨는 고사하고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통째로 준다 해도 내놓지 않을 거다. 아니, 두냐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그리고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스비드르가 일로프 집안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테지. 200루블을 벌자고 평생 이 도 저도를 떠돌며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나의 여동생이라면 차라리 흑인을 착취하는 농장주의 노예나 라트비아인을 착취하는 발트연한 독일인의 일꾼이 될지언정 순전히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가 존경하지도 않고 둘이 함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엮여짐으로써 자신의 정신과 도덕적인 감정을 영원토록 야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심지어 루진 씨가 전부 순금이나 순 다이아몬드로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루진 씨의 합법적인 첩이 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려고 하는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수수께끼의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실 뻔한 일이다. 자신을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파는 일은 없을 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 이렇게 판다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이다. 오빠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팔 것이다. 모든 걸 다 팔 테지. 이 경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도덕적 감정도 억누를 것이고 자유며 평온이며 양심까지 모든 것을 고물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인생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가 사랑하는 저 존재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야. 더욱이 자기만의 궤변을 고안해내고 예수의 교도들한테 배운 대로 잠깐 동안이나마 자신을 달래며 이렇게 해야 한다. 선한 목적을 위해 정말로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이다. 우리는 원래 이런 자들이고 모든 것은 명약관하다. 이 경우에는 다름 아닌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노프가 관건이자 전면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하여튼 그의 행복도 읽어주고 학비도 대주고 사무소의 동업자로 만들어주는 등 그의 운명을 통째로 보장해줄 수 있다는 소리지. 아마 나중에는 명예와 존경을 누리는 부자가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인물로 생애를 마치게 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어머니는 하긴 이 경우에 중요한 건 노자, 금쪽 같은 노자, 이 장남이다. 그래, 이런 장남을 위해서라면 이런 딸의 희생인들 어떠랴. 온당치 못한 사랑스러운 마음들이여. 아니 이건 또 뭔가. 이 경우 우리 소네치카의 운명을 거부하지는 않는 셈인가. 소네치카, 마르멜라도바. 이 세상이 지속한 영원할 소네치카. 너희들은 모두 희생의 크기를 완전히 재봤던가? 그런가? 감당할 만한가? 이익이 될까? 합리적일까? 소네치카의 운명이 유진 씨와 함께 보내려는 운명보다 전혀 더 추악할 것이 없음을 알고나 계신지? 여기에는 딱히 사랑이랄 것은 없지만 하고 엄마는 쓰고 있다. 아니 사랑은 고사하고 존경조차 있을 수 없다면 오히려 진즉부터 혐오와 경멸과 염증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쩔 텐가. 그렇다면 고로 또다시 각별히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군. 그렇지 않으신지 이 청결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냐고요. 루지인식의 청결이 소네치카의 청결과 별반 다를바 없다는 사실.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쁘고 더럽고 비열하다는 사실도 아시겠지. 왜냐면 두네치카, 당신은 어쨌거나 넘쳐나는 안락을 즐기겠다는 이속도 있지만 저쪽은 그야말로 굶어 죽느냐 마느냐가 문제니까. 이런 청결은 두네치카 제법 비싸게 먹힐걸.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힘에 그친다면 후회하게 되실까? 남에게는 전부 감춰야 할 비애, 슬픔, 저주, 눈물도 정말 하염없이 많지 않을까? 당신은 마르파 페트로브나와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 엄마는 또 어찌 될까?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아 괴로워하는 양반인데 모든 걸 분명히 보게 될 그때는? 그럼 또 나는? 아니 정말로 나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당신의 희생 따위는 싫거든. 두네치카. 싫어요 엄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걸음을 멈칫했다.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내가 대체 뭘 할 건가? 금지라도 할 텐가? 무슨 권리로?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나?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얻으면 너의 운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그들에게 바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왔지만 그것도 아직 미지수이고 지금은 실상 뭐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너도 이건 알고 있겠지? 그런데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지 않은가? 그들도 100루블의 연금과 스비드리가 일로프 집에서 받을 봉급을 담보로 돈을 타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어떻게 스비드리가 일로프 집안 사람들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바흐로신에게서 보호해 줄 텐가? 이 미래의 백만장자야. 저들의 운명을 관장하는 제우스야? 10년 후라고? 그래, 10년 후면 어머니는 그놈의 머리수건을 뜨느라 또 아마 눈물을 쏟느라 눈이 멀어버릴 테지. 못 먹어서 바싹 말라버릴 테고. 그럼 동생은? 자, 생각 좀 해봐. 10년 후 혹은 요 10년 동안 동생은 어떻게 될까? 짐작이 가지? 그는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약 올리면서 어떤 쾌감까지 느꼈다. 하긴 모두 새로울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골마 해묵은 질문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찢기 시작하여 급기야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니 말이다. 지금과 같은 우수가 그의 내부에서 싹튼 것은 옛날 옛적이었지만 그것이 자꾸 자라나 쌓이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무르익고 응축되어 끔찍하고 야성적이고 환상적인 질문의 형태로 뛰더니 무턱대고 해결을 촉구하며 그의 마음과 머리를 괴롭혔다. 그러던 차 지금 어머니의 편지가 갑자기 천둥 번개처럼 그를 내리친 것이다. 이제는 이런 질문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빠져서 마음 아파하거나 수동적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든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어서 빨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흥분하며 소리쳤다. 운명을 있는 그대로 순순히 단번에 영원히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하고 살고 사랑할 수 있는 온갖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내부의 모든 것을 목졸라 죽여야 한다. 더 이상 갈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냐고요, 형씨? 갑자기 마르멜라도프가 던진 질문이 떠올랐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 갈 데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갑자기는 그는 몸서리를 쳤다. 역시나 어제부터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또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그가 몸서리를 친 것은 이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스쳐가리라는 것을 알고 또 예감하며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 생각이란 어제 든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데 차이가 있다면 한 달쯤 전, 아니 어제만 해도 한낱 몽상에 불과했던 생각이 이제는 갑자기 몽상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무시무시한 전혀 낯선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그 자신도 갑자기 이 점을 의식했던 것이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서둘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았다. 좀 앉았으면 싶어서 벤치를 찾는 것이었다. 마침 K 산책로를 걷고 있던 참이었다.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 벤치가 보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걸었다. 하지만 도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몇 분 동안 온통 주위를 쏟게 되었다. 벤치를 살펴보다가 그는 자기보다 20걸음쯤 앞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그의 앞에서 어른거린 모든 대상에게 그랬듯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령 집에 가는 도중에도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벌써 수차례나 있었고 이렇게 걷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걷고 있는 여자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압으로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고 짜증까지 가미된 것 같은 주의였지만 갈수록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는 갑자기 저 여자의 무엇이 그토록 이상한지 알고 싶어졌다. 첫째, 그녀는 몹시 젊은 아가씨였지만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거리는데도 모자를 쓰지 않았을 뿐더러 양산도 장갑도 없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두 팔을 흔들며 걷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가벼운 실크 소재의 원피스였는데 역시나 모양새가 어딘가 몹시 얄궂은 것이 뒤쪽 허리 부분은 잠기는 둥 마는 둥 하고 치마는 허리께부터 찢어진 데다가 치맛단이 뭉쳐서 축 처져 엉성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훤히 드러난 목에는 자그마한 스카프를 둘러 놓았지만 어쩐지 삐뚤음하고 비스듬히 뻗쳐 있었다. 제일 가관인 것은 여기저기 걸려 넘어질 뻔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아가씨의 엉성한 걸음걸이였다. 이 만남이 급기야 라스콜리니코프의 모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가 아가씨와 나란히 서게 된 곳은 벤치 옆이었는데 벤치에 다다르기가 무섭게 아가씨는 널브러지듯 벤치 한 구석에 나자빠지며 굉장히 지친 모양인지 등받이에 머리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녀를 들여다보기가 무섭게 그녀가 완전히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자니 이상하고 얄궂은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자기가 뭘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16살쯤, 아니 15살밖에 안 됐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앳된 얼굴. 금발에 자그마하고 예쁘장하지만 부은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었다. 아가씨는 사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리를 꼬고 앉은 데다가 다리 위쪽을 지나치게 많이 드러내놓았는데 모든 징후로 보아 자기가 지금 길거리에 있다는 것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라스콜리니코프는 벤치에 앉지도 그렇다고 떠날 생각도 하지 않고 의욕에 빠진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이 산책로는 원래도 인적이 드물거니와 1시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15걸음쯤 떨어진 곳 한쪽 길가에서 한 신사가 걸음을 멈추었는데 어딜 보나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이 소녀에게 접근하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그 역시 분명히 멀리서부터 그녀를 발견하고 따라왔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거지적거렸던 것이다. 그는 상대를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눈여보면서도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애썼고 이 성가신 건달이 얼른 꺼져주어 자기 차례가 오기를 성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워낙에 뻔한 일이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이 신사는 건장한 체격에 살집도 두둑하고 혈색도 좋았으며 장밋빛 입술에 콧수염을 기르는 데다가 차림새도 몹시 멋스러웠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야말로 울컥 화가 치밀어 갑자기 살집이 두둑한 이 멋쟁이에게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 싶어졌다. 그는 잠깐 소녀를 그대로 두고 신사 쪽으로 다가갔다. 이봐요, 스비드르가 일로프. 무슨 볼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요?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분한 마음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조롱조롱 웃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증스럽고 놀랍다는 투였다. 썩 꺼지란 소리요. 이 깡패 같은 새끼가 어디 더 건방지게. 그러고서 그는 승마용 채찍을 휘둘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건장한 신사가 자기 같은 사람은 둘도 거뜬히 해치울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곧장 주먹을 쥐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는데 그들 사이에 순경이 뛰어든 것이다. 아, 그만들 해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싸우지들 말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누더기 같은 옷을 뜯어보며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구렛나루로 기른 늠름한 군인의 얼굴을 보니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 마침 당신이 필요하던 참입니다. 그가 상대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저는 전에 대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이 점은 당신도 알아볼 수 있을 거요. 그러면서 천사 쪽을 보았다. 같이 가십시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순경의 손을 잡고 벤치 쪽으로 데려갔다. 자, 보십시오. 고주망태가 돼서 지금 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인지 누가 알까마는 직업 녀석인 것 같진 않아요. 틀림없이 어디서 억지로 술을 퍼먹이고 속인 모양인데 더군다나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겠지요? 그러고는 그냥 거리로 내보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피스는 찢어졌고
또 옷을 입은 꼴을 보시라고요. 자기가 직접 입은 것이 아니라 남이 입혀준 것이고 그것도 서툰 남자의 손이 한 일이라고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쪽을 보십시오. 제가 방금 덤벼들려고 했던 이 멋쟁이는 저도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방금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알아보고는 지금 접근해서 낚아채고 싶어진 겁니다. 그녀의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어디로 슬쩍 데려가고 싶어진 거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뒤쫓아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만 제가 거치작거리니까 지금 제가 사려서 주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물러나서 담배를 많은 척하며 서 있군요. 어떻게 하면 저자가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녀를 집까지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순경은 대번에 사태를 파악하고서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았다. 뚱뚱한 신사라면 물론 충분히 알만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소녀였다. 방범대원은 그녀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딱해라. 그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어린애인걸? 톡톡히 속았구먼. 그렇지 않고서야 이봐요 아가씨. 그는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디 살아요? 아가씨는 피곤해 지친 흐리멍텅한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자기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자들을 띵하게 쳐다보다가 한 손을 내저었다. 있지 않습니까? 라스콜리니프가 말했다. 저기 마차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십시오. 하여튼 집 주소는 알아내야 하는데.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순경은 돈을 받아 들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지금 마차를 불러 내가 직접 아가씨를 데려다 주겠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어디 살아요? 꺼져. 귀찮게 치근대는 소리.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한 손을 내저었다. 아유 정말 골치군. 아유 이게 무슨 창피야 아가씨.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는 창피하고 안쓰럽고 분하기도 하여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군요. 이렇게 라스콜리노프에게 말을 걸어다가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쩍 훑어보았다. 이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라 이렇게 누더기나 걸치고 있는 주제에 선뜻 돈을 내놓다니. 저들을 멀리서부터 발견한 겁니까? 그가 물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산책로에서요. 이 벤치까지 오자 대번에 저렇게 낮아빠진 거죠. 요새는 세상에 별 창피스러운 일이 다 있어요. 맙소사, 이렇게 천진난만한 애가 고주망태라니 톡톡히 속았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 봐요. 치마도 찢어졌고. 요새는 어찌나 더럽게 노는지. 가난하긴 해도 점잖은 집안 출신일 텐데 요새는 이런 애들이 많아졌어요. 행색을 봐서는 양같이 교수 같은데.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마 그에게도 저런 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양같이 교수라도 되는 양.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애들 티를 내고 최신 유행이라면 뭐든지 좇는 딸들이. 무엇보다도 하고 라스콜리코프가 부산을 떨었다. 저 비열한 놈한테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 이 아가씨에게 무슨 모습짓을 할지 뭘 원하는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비열한 놈 물러설 생각도 하지 않는군. 라스콜리코프는 그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곧장 그를 가리켰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자 다시 성질을 부릴 기세였지만 생각을 고쳐먹고는 그저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고 나서는 천천히 10걸음 정도를 물러났다가 다시 멈춰섰다. 저런 작자들한테 내주지 않는 것쯤이야 할 수 있죠. 하사관이 생각이 잠기며 대답했다. 어디로 데려다 주어야 할지만 말해줘도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서야. 아가씨. 그는 다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상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사태를 파악했는지 벤치에서 일어나 원래 왔던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쳇, 철면피 같은 놈들, 치근대는 꼬라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한 번 더 손사래를 쳤다. 서둘러 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아까처럼 심하게 비틀거렸다.
멋쟁이는 그녀를 쫓아갔지만 그래도 건너편 오솔길을 걸으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주지 않을 테니. 코스염 순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 뒤를 따랐다. 아휴, 요새는 어찌나 더럽게 노는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똑같은 말로 반복했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뭔가 톡 쏘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저기 이봐요, 예? 그는 뒤에서 코스염 순경에 소리쳤다. 상대가 몸을 돌렸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상관입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저놈이 재미 좀 보게 내버려 두시오. 대체 무슨 상관이요? 순경은 통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휴. 방봉대원은 이런 소리를 내뱉으며 한 손을 내젓고는 멋쟁이와 소녀의 뒤를 쫓아갔는데 분명히 라스콜리니코프를 정신나간 사람이나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뭐로 생각했을 것이다. 내 돈 20코페이카를 가져가 버렸어. 라스콜리니코프는 혼자 남게 되자 표독스럽게 말했다. 뭐 저놈한테도 좀 뜯어내고 계집애까지 넘겨주면 그만이야. 그렇게 끝날 밖에. 대체 나는 왜 참견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설쳤을까? 내가 남을 돕는다고? 내게 남을 도울 권리가 있긴 한가? 저런 것들이 서로들 산채로 꿀꺽 삼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저 20코페이카를 선뜻 내주다니 참 어지간하군. 아니 그 돈이 내 돈인가? 이렇게 이상한 말이 맴도는 와중에도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다. 그는 사람이 떠난 벤치에 앉았다. 상념들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대체로 이 순간에는 뭐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힘겨웠다. 그는 완전히 망아지경이 되어 모든 것을 잊었다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불쌍한 계집애 같으니. 그가 텅 빈 벤치의 한쪽 구석을 보며 말했다. 정신이 들면 좀 울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알게 되겠지. 처음에는 그냥 손찌검을 할 테고 그러다가 회초리를 들고 몹시 호되게 톡톡히 창피를 주며 때릴 테고 그러고는 아마 쫓아내겠지. 설령 쫓아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다리아 프란체프나 같은 여자들이 냄새를 맡을 테고 저 계집애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려다닐 테지. 그러다가는 즉시 병원행이고 뭐 그 다음에는 또 병원행이고 술집을 전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병원행이고 2, 3년이 있으면 병신이 되고 고작 19 아니 18밖에 안 되는 인생이 이렇게 마감될 테지. 아니 내가 이런 애들을 못 봤던가? 어쩌다 그렇게들 됐지? 바로 저러다가 그렇게 됐던 거야. 아무렴 어때? 흔히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지. 매년 그 정도의 비율은 그렇게 악마에게든 여하튼 어디론가 사라지게 마련이고 분명히 나머지를 싱싱하게 유지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야. 비율이라 사실 저들에겐 참 멋진 말일 테지. 무척이나 위안을 주고 과학적이니까. 비율이 그렇다고 말하면 염려할 것도 전혀 없다는 식이거든. 만약 다른 말을 썼더라면 뭐 그때는 더욱더 찜찜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행여 두네치카 어쩌다가 우리 두네치카가 그 비율에 끼게 되면 어떡한담? 이 비율이 아니라 저 다른 비율에? 한데 나는 대체 어딜 가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군.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나왔을 텐데 편지를 다시 읽자마자 나왔지. 바실리에프스키 섬에서 사는 라주미힌에게 가는 길이었고 그래 거기야. 이제 기억나는군. 하지만 대체 무슨 일로? 그리고 어쩌다 하필이면 지금 라주미힌을 찾아갈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걸까? 주목할 만한 일인걸?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라주미인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사귄 친구 중 하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대학 시절 친구가 거의 없었고 모든 사람을 멀리했으며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또 누구를 자기 집에 들이는 것도 버거워했다는 점이다. 하긴 그들도 모두 이내 그를 외면해버렸다. 다 같이 모이는 자리나 대화, 놀이 등 그 어디에도 그는 왠지 끼지 않았다. 공부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존경도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몹시 가난하면서도 왠지 거만하다 싶을 만큼 오만하고 비사교적이었으며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떤 학우들에게는 그가 지적인 성수, 지식의 양, 신념의 측면에서 자기들을 능가하는 양, 전부 어린애 대아들 깔보는 것처럼 또 자기들의 신념과 관심사를 뭔가 천박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가 라주미인과는 왠지 잘 어울렸는데 다시 말해 어울렸다기보다는 좀 더 사교적이고 솔직한 사이였다. 하긴 라주미인이라면 다른 식의 관계도 불가능했다. 그는 이례적일 만큼 명랑하고 사교적인 데다가 단순하다 싶을 만큼 착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함 밑에 깊이와 품위가 감춰져 있었다. 그와 절친한 축에 드는 학우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서 다들 그를 좋아했다. 이따금씩 그는 정말로 단순하게 굴었지만 절대 멍청하지는 않았다. 외모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데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 머리카락에 항상 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르고 다녔다. 이따금씩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어 장사로 이름을 날렸다. 어느 날 밤 모임에서 그는 키가 12베르쇼크나 되는 경관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술이라면 무한정 마실 수 있었지만 아예 입에 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못된 장난을 쳤지만 아예 장난을 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주미인이 훌륭한 까닭은 또 어떤 실패에도 절대 당황하는 법이 없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붕 위에서도 살 수 있고 지옥 같은 굶주림과 이례적인 혹한에도 견딜 만한 사람이었다. 몹시 가난했고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생계를 끌어나갔다. 샘물을, 물론 일감의 샘물을 무수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겨울 내내 방에 불을 전혀 떼지 못하면서 추우면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에 이 편이 더 기분 좋다고 너스레 떨기도 했다. 지금은 그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서둘러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벌써 넉 달은 좋게 그의 집에 가지 않았고 또 라주미는 그의 집이 어딘지 몰랐다. 2달쯤 어쩌다 길에서 마주칠 뻔한 적도 한 번 있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 쪽에서 상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돌리고 아예 다른 쪽 길로 건너가 버렸다. 라주미는 그를 알아보긴 했지만 친구 녀석 괜히 심란스럽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